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빅토르 이고의 레 미제라블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죠? 자, 오늘은 어떤 얘기가 이어질까요? 제4부 후반부 개요 보겠습니다. 이 절망한 마리우스가 발길을 바리케이드 쪽으로 옮기면서 전반부가 마무리됐었죠. 영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던 장발장은 일단 다른 집으로 옮깁니다. 집을 옮기라는 얘기도 에포닌이 전해줬었죠. 외할아버지 질 노르망을 만난 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마베프 노인도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나섭니다. 인물들이 하나씩 둘씩 그 현장으로 모이는 모습이죠. 폭동과 반란에 대한 논술이 쭉 이어집니다. 민중들은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을 계기로 무장 시위를 준비합니다. 공화파 장군이었습니다. 미립자 가브루슈, 이 미립자 기억하시죠? 불황아라는 뜻이죠. 파리의 불황아. 이 불황아에 관한 긴 글들도 앞에서 봤었습니다. 이 미립자 가브루슈의 역할이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이 가브루슈가 폭동의 폭풍 속으로 뛰어듭니다. 마베프 노인과 남장한 에포닌 등이 현장으로 오지요. 에포닌은 남자의 복장을 한 차림입니다. 그곳에서 마리우스가 총에 맞을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고 자신이 총에 맞습니다. 으실르 부부가 운영하는 술집 꼬랭뜨 또는 아지트 얘기가 이어집니다. 꼬랭뜨는 코린토스의 프랑스식 발음이죠. 그 앞에 바리케이드를 쌓은 후 50명은 싸움을 기다립니다. 이 바리케이드 전투에 참가한 사람이 5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죽기도 하고요. 또 몇 명은 돌려보내기도 하죠. 얘기는 5부에서 이어집니다. 그때 현장에서 몰래 정찰을 하고 있던 자베르, 드디어 자베르가 이 현장에도 등장합니다. 가브로슈의 매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되죠. 이 자베르의 체포,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자베르와 장발장이 또 이 현장에서 만나죠. 5부에서 얘기됩니다만은 한편 마리우스는 플림의 거리에서 생드니 구역으로 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베프 노인이 넘어진 깃발을 들고 공화국 만세를 외치다 쓰러집니다. 이 마베프 노인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노인이죠. 이 깃발을 이어받아서 화약통을 들고 바리케이드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마리우스입니다. 마베프 노인에서 마리우스로 이어지는 혁명 정신의 전통이랄까요?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포닌은 마리우스 대신 총을 맞고요. 마리우스는 화약통을 들고 바리케이드를 지키죠.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앙졸라가 마리우스에게 대장 역할을 맡기죠. 에포닌은 마리우스에게 코제트의 편지를 전하고 숨을 거둡니다. 눈물겨운 장면이죠. 마리우스는 가브로슈에게 코제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브로슈는 코제트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뛰어가죠. 중간에 장발장을 만나서 장발장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코제트가 마리우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을 알게 된 장발장은 절망하죠. 그리고 가브로슈가 가져온 편지마저 자신이 가로챕니다. 이 앞지에 남아있는 그 편지, 그러니까 코제트가 마리우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알고서 장발장은 그야말로 깊이 절망합니다. 그 내면 풍경에 떨리는 모습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전반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후반부의 장발장의 절망하는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인물 관계도 다시 한번 눈에 익히시죠. 이제 거의 다 등장합니다. 이 연두색 쪽 보십시오. 가브로슈, 마베프 보이죠? 이 마더 플루타크라는 인물이 있죠. 플루타크 할멈이죠. 마베프의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 가난한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우렐도 있고요. 마담 위슐루 있죠. 꼬랭뜨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 보이죠. 그랑테르, 술 주정뱅이도 나오네요. 그리고 페이유도 보이고요. 이제 거의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4인조 악당들도 눈에 보이죠. 바베나 브리정 이런 사람들 다 도둑놈들인데 장발장의 집을 노리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테나르디에는 물론이고요. 이 사람들도 함께 이 바리케이트 싸움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에서 나중에 테나르디에하고 장발장을 만나죠.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있는 장발장. 자, 그러면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동과 반란에 관한 긴 이야기가 논술문 형식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시죠. 폭동이라는 것이 있고 반란이라는 것이 있다. 둘 다 분노의 폭발이나 하나는 부당한 것이고 하나는 정당한 것이다. 정의를 기초로 하는 유일한 국가인 민주국가에서도 한 당파가 권력을 부당하게 획득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때로는 전체의 권리를 꼭 되찾아야 할 경우에 무기를 잡는 것도 불사한다. 집단의 주권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한 당파에 대한 전체의 투쟁은 반란이고 이 정당한 것이죠. 전체에 대한 한 당파의 공격은 폭동이다. 쿠데타 같은 것이겠죠. 트윌리 궁전의 주인이 국왕인가 국민의회인가에 따라 궁전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것이 되기도 하고 부당한 것이 되기도 한다. 어렵지 않죠? 민중의 힘에 바탕을 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반란이겠죠. 그런데 이 몇몇 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은 폭동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이 번역에서는 폭동이란 말을 쓰는데 그 점을 미리 이해하고 폭동이란 말을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32년 6월 동란은 역사의 관점에서 무엇이었을까? 폭동일까? 아니면 반란일까? 그것은 반란이다. 이 1832년 동란은 그 급속한 반발과 슬픈 종말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위대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동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경의를 표한다. 이 동란은 그들에게 1830년, 그러니까 7월 혁명이죠. 7월 혁명의 여파와 같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 번 흔들린 상상력은 하루아침에 가라앉진 않는다. 혁명은 일시에 중단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붕괴로 혁명이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이어집니다. 1789년, 1799년, 그리고 1814년, 15년, 1830년, 48년, 그리고 51년 이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가 있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빅토리고가 망명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71년 파리 꼬뮌. 이 긴 혁명의 과정, 장기 혁명이죠. 혁명은 한 방에 끝나는 도박 같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리한 이 투쟁의 계속이기도 하죠. 이 반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혁명 역사도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4.19부터 시작해서 쭉 보십시오. 8월 광주, 87 항쟁, 또 이어지는 90년대 투쟁들, 그리고 쭉 이어지는 촛불 혁명까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혁명은 이렇게 길게 이어지죠. 그리고 위태롭습니다. 빅토르 후고가 바라보는 폭동과 반란에 관한 진술도 흥미진진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글이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밑줄 그으시면서 하나하나 잘 보시고요. 프랑스 혁명의 큰 흐름들도 함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갱이가 온다. 이 빨갱이란 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하죠. 펭귄 클래식을 참조하면은 각 주에 빨갱이란 말 프랑스어로는 루즈라고 그러는데요. 레드란 뜻입니다. 레드란 뜻인데 빨갱이란 말이 뭐랄까요? 폄하하는 말로, 그리고 얕잡아 보는 말로, 그리고 이 사회에 뭐랄까요?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칭하는 말로 처음 쓰인 게 1830년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런 말로 쓰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을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빨간 모자를 썼고요. 그리고 빨간 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놈들, 빨갱이들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빨강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빨강이. 빨갱이란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빨갱이 온다 라는 말이 처음 쓰입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부알라 레 루즈라고 씁니다. 부알라에는 삐침이 있어야 되는데 A에 부알라 레 루즈. 저기 빨갱이들이 온다.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한번 보시죠. 페이의 뒤로 아베세의 벗 중에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페이의 뒤로 바우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있었다. 바우렐은 걸어온다기보다는 폭동이라는 물을 만난 고기처럼 펄쩍펄쩍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빨간 조끼를 입고 아주 과격한 말을 외치며 왔다. 그 조끼를 보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다. 빨갱이들이 온다. 빨갱이들이지. 바우렐은 마주 소리쳤다. 거 이상하게 겁을 내는데 부르주아 양반, 난 빨간 양귀비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더구나 조그만 빨간 모자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 않던데.
부르주아 양반 알겠소? 빨간색을 무서워하는 건 뿔난 짐승뿐이란 말이요. 재밌죠? 뿔난 짐승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은 이 사회주의자나 좀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운동에 함께한 사람들을 루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입었던 빨간 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Be the Rays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에서는 물론 붉은 악마가 되자 이런 의미였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 보면 빨갱이 되자 이런 말로 읽을 수가 있죠. 저는 그 말 볼 때마다 웃음을 머금고 했습니다만, Be the Rays, 빨갱이가 되자입니다. 우리는 빨갱이다, 빨갱이가 되자. 흥미진진한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유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넝마주의 할머니들이죠. 쓰레기를 주워서 생명을 이어가는 할머니들이 혁명에 나서는 사람들 보고 빨갱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가브로슈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넝마주의 할머니, 혁명가를 욕하지 마오. 이 권총은 알고 보면 할머니 편이라오. 이것 때문에 할머니 바구니에 먹을 게 훨씬 많이 담길 테니까. 이 가브로슈 대단하죠. 이 전제 정치를 타도하자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민중의 표상인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이 미립자 불황화에 관한 긴 얘기들이 있었죠. 그 포석이 여기에서 바로 드러나죠. 어떤 의미였는지. 이 가브로슈야말로 살아있는 민중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레 미제라블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운동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빨갱이라고 멸시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브로슈가 내뱉는 말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 권총 때문에, 싸우는 권총이겠죠. 할머니 바구니엔 먹을 게 훨씬 많이 담길 테니까. 이런 문장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볼까요? 반란 또는 혁명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에 좌절한 마리우스의 상념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제트가 어디론가 떠났다는 오해를 한 마리우스의 상념입니다. 서서히 바리케이드 쪽으로 다가가죠. 자, 볼까요? 그러므로 양보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온갖 침해를 막아야 한다. 루이 16세도 신권을 띠고 있고, 루이 16세는 바로 1893년 1월 21일 기요틴에서 사라진 그 왕입니다. 루이 필립은 1830년 7월 혁명으로 옹립된 왕이죠. 상당히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선한 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에는 서서히 전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도 하네요. 개혁적인 성격을 띤 왕이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주아 편에 서서 민중들의 이야기는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루이 필립도 부르봉 왕과 출신으로 특권을 지니고 있다. 이 왕족이었으니까요. 오를레앙 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왕족이 복잡다단하게 이어지는데 파리 아래에 있는 오를레앙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영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는 권리의 찬탈을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일체의 왕이 찬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항상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나라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지배자가 쓰러질 때는 모든 나라에서도 지배자가 쓰러진다. 이 불황화와 파리에 관한 이야기 3부에서 쭉 봤었죠. 빅토르 유고의 파리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진원지로서의 그 자부심도 대단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프랑스는 항상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나라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지배자가 쓰러질 때는 모든 나라에서도 지배자가 쓰러진다. 이 마리우스의 상념. 이 사랑에 좌절한 마리우스가 혁명의 에너지로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랑과 혁명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계속 보죠. 요컨대 사회적 진리를 재건하고 왕위를 자유에게 돌려주고 민중을 본래의 민중에게 돌려주고 인간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붉은빛 옷을 프랑스 머리 위에 돌려주고 이성과 공정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각자를 그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모든 적의의 싹을 근절하고 왕권이 광대한 세계적 화합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를 제거하고 인류를 정당한 권리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그 이상의 올바른 대의가 있을까? 그 이상의 위대한 전쟁이 있을까? 그와 같은 전쟁이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리우스는 반란, 혁명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혁명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빅토르 후고의 혁명의 사상을 여실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좌절한 마리우스의 머릿속에 혁명에 관한 상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혁명이란 테마를 놓칠 수가 없죠. 우리 마리우스는 그녀가 떠나가 버린 이상 그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신이 떠나면 난 죽을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이 있겠죠. 혁명에 몸을 바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마리우스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화로속처럼 뜨거웠으나 지금은 회오리 바람처럼 혼란스러웠다. 더욱이 자신은 내부에 있다고만 생각했던 회오리 바람이 이젠 외부에서 자신을 휩쓸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부에 있다고만 생각했던 회오리 바람이 사랑의 폭풍이라면은 외부에서 자신을 휩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회오리 바람은 바로 혁명의 폭풍이겠죠. 이미 생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기쁨과 사랑으로 빛나던 두 달이 갑작스럽게 이 무서운 낭떠러지에 다다랐다는 것. 코제트가 없어져 버린 것. 이 바리케이드 공화국을 위해 쓰러진 마베프 영감. 게다가 자신이 폭도의 대장이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기괴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정신적 노력이 필요했다. 가장 절박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이야말로 항상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마리우스는 아직 인생을 그다지 알지 못했다. 그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연극을 보듯이 자기 자신의 연극을 보고 있었다. 야, 이제 바리케이드라는 이 극장 무대에 우리 마리우스가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있던 젊은 영혼, 청춘이 혁명의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재밌죠? 사랑과 혁명이 어떻게 만나는지. 또 그 사이에서도 사랑의 얘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에포닌의 죽음 주목하라 그랬죠. 마리우스 대신 총을 맞습니다. 지금 바리케이드로 옮겨왔습니다. 무대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구원해 주기도 하죠. 장발장에게 도망가라고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코제트의 편지를 또 마지막까지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마리우스는 코제트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브리오슈에게 부탁하죠. 가브리오슈는 중간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장발장에게 편지가 갑니다. 이 편지를 둘러싸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둑맞은 편지,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두고도 많은 정신분석적인 얘기들이 있었죠. 여기 레미제라블의 편지를 두고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의 긴 에세이를 써도 부족할 것 같아요. 본인이 바로 그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서사, 사랑과 혁명의 서사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에포닌입니다. 테나르디에와 장발장 그리고 자베르가 삼두마차라고 얘기했죠. 그에 못지않게 에포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브리오슈도 빼놓을 수가 없죠. 머릿속에 거의 그려지죠 이제. 자, 그 대신 약속을 해주세요. 죽어가면서 에포닌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무엇을? 마리우스는 물었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죽으면 제 이마에 키스해 주시겠다고. 죽더라도 그것은 알 테니까요. 에포닌은 다시금 마리우스의 무릎 위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리우스는 이 불쌍한 영혼이 이미 떠나가 버린 줄 알았다. 에포닌은 움직이지 않았다. 영혼이 잠들었다고 마리우스가 생각한 순간에 문득 그녀는 죽음의 깊은 그림자가 깊이 어린 눈을 천천히 뜨고 이미 저 세상에서 울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 마리우스 씨, 전 당신을 조금 사랑했었던가 봐요. 에포닌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려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아, 슬픈 사랑의 한 장면입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그 빛나는 순간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결혼만 떠올리지 마시고 이 에포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참 길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편지 얘기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편지라는 서사적 장치, 이 매개물 주목해야 됩니다. 코제트와 에포닌, 장발장, 마리우스를 잇는 고리입니다. 그 중간에서 가브리오스의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볼까요? 사랑하는 님이여, 아버지께서는 곧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엔 롬 아르메 거리 7번지로 갑니다. 일주일 뒤에는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코제트 6월 4일. 1832년 6월 4일이죠.
이 편지를 앞지를 비추는 그 거울을 보고서 읽어내죠. 마치 추리소설 같아요. 이 장발장이 읽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절망합니다. 내 딸이 드디어 마리우스에게로 가는구나. 장발장의 회오리 치는 이 번민들이 이어지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빼앗긴다는 박탈감, 상실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우스가 죽겠다는 편지를 또 봐요. 그리고서 바리케이드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알다시피 총 맞고 쓰러진 그 하수구로 빼내는 게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이 장발장의 번민과 고뇌, 청춘들의 사랑을 또 이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등등이 복잡다단하게 이어집니다. 또 하나 편지가 있죠. 이 편지가 바로 마리우스가 코제트에게 보냈던 겁니다. 가브리엘슈가 중간에 코제트에게 전하지 않고 장발장에게 전했던 거죠.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결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마리우스가 쓴 편지입니다. 나는 할아버지께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만 당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겠죠. 나는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죽으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편지를 읽으실 때 나의 영혼은 당신 곁에 가서 당신에게 미소 지어 보일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마리우스가 죽는다니까 장발장은 악마적인 미소를 지어요. 그런데 또 양심이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죠. 장발장은 내심으로 무서운 환성을 질렀다. 무서운 환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으로 만사는 끝났다. 결말은 기대 이상으로 빨리 왔다. 마리우스가 죽으니까 코제트는 이제 자기 옆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겠죠. 그의 운명의 장애물이었던 바로 그 사나이 마리우스가 사라져가고 있다. 장발장은 침울해졌다. 1시간 뒤 장발장은 국민군 제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발장의 바리케이트 싸움에서 역할도 중요하죠. 5부가 흥미진진합니다. 5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부는 김용민 TV의 가을 개편과 함께 대선 특별 개편과 함께 오늘에 읽는 책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선태 TV로 잠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정선태 TV에서 5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TV에서 쉬는 동안에 정선태 TV에서 오늘에 읽는 책의 잠정적인 버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페셔널한 김용민 TV의 편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환경과는 다른 이 아마추어 구멍가게의 솜씨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책이 그리울 때는 레미제라블의 5부 후반부가 조금 궁금하실 때는 정선태 TV로 잠시 마실 오시기 바랍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창작 발레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소스 멀티 컨텐츠 이런 말을 쓰죠. 레미제라블은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적 창작에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로 재현이 되기도 했었죠. 네, 5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어떻게 될지, 장발장은 파리의 하수구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질 노르방 외할아버지는 다 죽어서 돌아온 외손주를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하시죠? 자베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5부는 정선태 TV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